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발을 하고 나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발한 지 들려지난 3일차 이우영입니다. 그저께 잘랐다며요. 그러니까 3일차인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아까 저한테 막 투덜대라고 내가 머리 잘랐어요. 그랬더니 언제 자른 걸 인지 아는 척하냐고 막 그러는데. 네,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합니다만. 예. 야, 보통 이발 얼마나 자주 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5, 6주에 한 번. 5, 6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근데 나는 요새 흰머리가 막 계속 자라가지고 염색을 할 겸 머리를 한 달 좀 안 되게 잘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흰머리는 사실 저도 하건 내가 뭘 얘기를 하질 못해요. 네. 얘기를 하면은 꼭 자기도 뭐 어떻다고 지고 얘기하는데 싶지 않거든요. 아니 이게 네. 지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사실 30대 중반에 백발이 됐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난 30대 중반에 이건 백발이 지겠습니다. 됐어요. 30대 중반에 백발이 됐어요. 내가 그게 머리를 쓰면 난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였는데,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학위 논문 막 쓰고 그럴 때 그때 머리가 백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리고 진짜 너무 충격적인 지금 그 사고가 났죠. 저도 사실 이 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희동에서 이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달리던 차가 싱크홀 안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운전사와 70대 동승 여성분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모르는 길은 모르는데 이게 연희동에서 상암동 오는 그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학교에서 이제 여기 올 때나 이게 자주 가는 도로인데, 이게 왕복 지금 저기 6차선 도로인데 6차선 도로에 2차선 그 가운데가 갑자기 푹 꺼진 겁니다. 예? 이거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진짜 저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운전하고 맨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저건 진짜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그렇죠.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저걸 여러분도 나중에 뉴스 보시다 화면 보시면 아는데 너무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저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지금 70대 여성 조수석에 타셨던 70대 여성은 지금 심정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네요. 참. 여러분 어쨌든 저거 사실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이 방송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관련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예. 토렴 소리가 너무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먼저 4대 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라고 하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해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으로 논란을 빚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노사법치를 확립해서 연례 행사했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 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이 무려 84분간 이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소통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이 당정, 정부와 여당이 당정 간에 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라고 하면서 원활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본인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면서 검찰의 방문 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선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일 이제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도 있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늘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 대선 이후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용인하고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3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라고 하면서 그간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 이제 뉴라이트의 정의가 언급하는 분마다 또 언론에서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면서 뉴라이트가 솔직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기사를 보면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광복 회장의 비판도 있었고요. 또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됐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핑에서 40분,
기자회견은 84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훨씬 넘긴 국정 브리핑과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뭐 계속 한 2시간 했거든요. 2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것만 볼 수는 없어가지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봤어요. 그런데 일단 뭐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전 굉장히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란 건 뭐냐면 솔직함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러한 것, 거침없는 발언 뭐 이런 것들에 있어 그런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건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있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좀 유감스러운데 사실 그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뭐 응급실 100%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언급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의료 환경에 상당히 좀 일치되는가라는 측면. 이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의 말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거는 본인들이 겪었거나 주위에서 겪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이 그 불안이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풀어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장점 이렇게 솔직하고 뭐 좀 거침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 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뭘로 커버가 될 수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이게 뭐 가끔 하고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사람들이 더 큰 기대를 갖는데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자주 하면 다음에 또 물어보고 들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그럼 그거 물어보면 대통령이 맞아요, 우리 갈등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기자분들의 질문도 좀 더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에서 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혜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개 경쟁을 가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 퇴직 대상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과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 지시를 받고 해직 교사들에 대한 특채 관련 보고를 받고 면접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한 A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조 교육감이라서요.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어서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 교육감은 이 서울시 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게 유죄 확정 선고 20여 분 뒤입니다.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조희연 이제 전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좀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판결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뭐 자기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거 요새 정말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신선하다고 느낄 정도로 당연함이라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이제 성공회대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교육자이자 교육감을 하신 분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요새 모처럼 정말 이 당연한 말을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10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교육감 선거라는 게요. 그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이 후보가 진보 후보인지 보수 후보인지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수와 진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점퍼를 입을 때 보수 후보는 빨간색 있고 진보 후보는 파란색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색깔이 보여요. 지금 이구영 아나운서 지금 입고 있잖아요.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진보 메시지를 후보는 이제 이런 색깔 입고 않습니다. 이런데 사실 제가 이 선거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지금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단독으로 모든 거를 다 처리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사실 행정부대로 소통을 잘하고 여론을 잘 반영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국민들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저는 누가 교육감이 될까는 별 관심이 없는데 보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까 진보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총선은 앞으로 한참 남았죠. 대선 다음이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일종의 총선 이후에 또 다른 이후 전국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누구에 대한 중간평가냐면 22대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지 않죠. 이 팔꿈치가 아파요? 네? 팔꿈치가 아파요? 왜 아파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무슨 운동을 자, 했는데? 다음 소식. 아니 다음 소식 말고 무슨 운동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운동 골고루 많이 합니다. 예. 아니 좀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르실 텐데 팔을 되게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뻘 되는 친구래 가지고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 마이크 끄고. 아니 아파하면 물어봐야지.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 오늘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오늘 청소,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첫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이후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기후소송,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소송 등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랐다고 하고요.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에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 이 판단과 관련해서 아시아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르헨다 판결,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헌법 불합치 결정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 최초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가 오늘 헌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게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 합의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당한다는 기후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감축 목표를 더 올리지 못했다는 게 이 시민들의 생명권이나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게 아마 정부하고 산업계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감축 목표치 지금 현재 감축 목표치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이렇게 되면 좀 구체화하면 정부와 산업계가 상당히 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지금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단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중립법 이걸로 본다면 전기차 좀 더 많이 타면 되는데 이게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전기차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그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게 그래서 참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도 발전하면서 이렇게 그 감축도 하면서 이게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부가 그 국회가 어떤 또 이 법을 만들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법을 개정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헌재에서 개정하라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법을 금방 만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낙태 관련 법안도 지금 아직도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과연 언제나 제대로 뭐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운동 조심해요. 네. 운동할 때.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